예,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화공, 용간 두 편인데, 이건 뭐, 손자병법, 이 큰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략의 어떤 큰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고, 작은 부분을 다루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저번에 말했던 대로 한글만 봅시다. 예. 제가 먼저 할까요? 한 구절씩, 예. 일단 앞부분에 이거부터 말할게요. 조조가 말했다. 불로 공격할 때는 때와 날을 잘 택해야 한다. 예. 손자 왈 화공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 예. 첫째, 병사들을 불태우는 화인. 예. 둘째, 쌓아둔 곡식과 양초를 태우는 화적. 예. 셋째, 치중을 불태우는 화치. 예. 넷째, 창고를 불태우는 화고. 다섯 번째, 군수 보급로와 수송 부대를 불태우는 화대이다. 예. 불로 공격하면 불로 태울 수 있는 종류 그냥 이렇게 다 들어놓은 겁니다. 아마 여기서 좀 더 심하게 나가면 그냥 마을을 불살할 수도 있고요. 그죠? 성 전체를 불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5개 정도. 그러니까 사람, 군대, 그러니까 병사 내지는 군인들을 불로 공격하는 거하고, 그 다음 양식 공격하는 거. 치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도 몇 번 나왔었죠. 보급품과 물자를 수송하는 장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 표현대로 하면 그 트럭 중에 큰 짐차들 있잖아요. 그죠? 소가 모는 큰 짐차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창고 태우는 거, 거기 이제 부대가 주둔을 하면 온갖 보급품들을 쌓아놓고 있을 거니까 그 창고 태우는 거고, 화대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 이 대자는 대오, 부대 할 때 쓰는 대자입니다. 그죠? 이 구절은 그러니까 앞에 화인하고 좀 이렇게 구별을 지으면 군량을 수송하는 부대를 불러서 공격하는 거, 그 정도의 의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정도로 들고 있는데, 봅시다. 일단 불로 공격하는 게 굉장히 이 당시에 중요한 그 공격 수단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 편으로 이렇게 분리할 만큼, 뭐 다른 그걸 들면 물로 공격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물로 공격하는 거 뒤에 잠시 나오긴 합니다. 예. 그 다음 구절. 화공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이용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불을 붙이려면 반드시 평소에 준비된 도구가 있어야 한다. 불을 놓는 것은 때가 있고 불을 일으키는 것은 날이 있다. 때는 건조한 날씨일 때이고 날은 달이 기성, 북성, 익성, 진성 4개의 별자리에 있는 날이다. 대체로 달이 이 4개의 별자리에 있을 때가 바람이 부는 날이다. 예. 이 사수라고 지금 원문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차, 사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글자를 쓰는데, 저 글자는 어미 숙으로 읽기도 합니다. 뭐 여인숙 할 때, 그러니까 머문다. 이거 의미가 머문답니다. 근데 별자리를 의미할 때는 수라고 읽습니다. 달이 머무는 자리를 28수라 그러는데, 우리 뭐 이렇게 해가 떠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 그러죠. 그렇죠? 천체 구도에서 옛날에 황도라 그랬고, 달이 떠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백도라 그랬는데, 이 백도를 28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달이 지나가는 그 구역을 하루에 하나씩 달이 고기 속 들어가고 사라지고, 그 다음 날 또 하나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28개가 뭐 그 다 28개 저도 다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에 4개, 사수의 달이 간 날은 바람이 분다라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나 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첫 구절 같은 경우
행화필유인 이렇게 돼 있죠. 이 번역을 여기 지금 우리 이분 화산 같은 분이나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자를 그냥 조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조조는 좀 달리 봅니다. 인, 간인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조 번역에 따르면 화공을 시행할 때는 적진에 침투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심어 놓은 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간자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화공이 여기서 바깥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불어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는데 더 치명적인 거는 부대 안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 화공은 부대 안에서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 부대 안에 불을 지르려면 그 안에서 불을 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간자입니다. 조조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인이라고. 이 인자는 우리 지금 번역으로는 나중에 인자가 많이 나오는데 따르다 또는 이용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 피우려면 불 피우는데 이용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인자를 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을 피울 때는 우리가 그 불을 피우는데 저기서 이렇게 불을 피워줄 사람의 의미로 이 인자를 쓴 걸로 보입니다. 조조가 보기에는 전 그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 번역이나 다른 번역 같은 경우에는 불을 피울 때는 조건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너무 그렇게 번역을 하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불을 피울 때는 그 이용할 사람, 불을 피워줄 사람이죠, 그죠? 인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용할 사람인데 불을 피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그 다음 뭐 불 붙이려면 평소에 준비된 도구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때, 이 시자는 때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는 때고요. 뭐 딱 집어서 이야기할 때는 계절입니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가 때가 필요하고 또 날이 필요합니다. 날 뭐 이건 이제 기후 조건에 맞는 날이겠죠. 여기 이야기대로라면 달이 이 네 곳에서 자는 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성, 뭐 벽성, 익성, 진성 이렇게 별자리 이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나누어 놓은 영역입니다. 백도를 28등분을 해가지고, 우리 달이 한 바퀴 도는, 한 달 지나는데 며칠쯤 걸립니까? 28점 며칠, 29일 정도 조금 안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달 새에 다시 초승달이 됐다, 보름달이 됐다, 이렇게 돌아가죠. 그거를 딱 나누어 놓은 걸 28등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인, 유인 할 때 인자만 조금 이용하다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뒷부분에 인도 인이 많이 나오는데 같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불로 공격할 때는 반드시 다음 5가지 불로 인한 변화에 따라 대응한다. 적진 안에서 불이 일어나면 밖에서 재빨리 호응한다. 불이 났는데도 적의 군사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기다려야지 공격해서는 안 된다. 불길을 더 세게 만들고 공격해 들어갈 만한 상황이면 공격하고 공격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면 그만둔다. 밖에서 불을 질러도 되면 안에서 불이 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절한 때에 불을 지른다. 바람 부는 쪽으로 불을 놓고 바람을 아는 채 불로 공격하지 않는다. 낮에 바람이 오랫동안 불면 밤에는 잠잠해진다. 무릇 군대를 운용할 때는 반드시 이 5가지 불의 변화를 알고 정해진 절차를 지킨다. 그러므로 화공으로 공격을 도우면 이기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화공으로 수공으로 성격을 도우면 수공으로 공격을 도우면 그 위력은 더욱 커진다. 수공은 적을 격리시켜 끊어놓을 수는 있으나
적의 분수 물자를 빼앗지는 못한다. 예. 이 빼앗는다는 의미가 뺏어서 내가 가진다는 의미보다는 이 탈리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가지지 못하게 뭐 제거해버리는 것도 탈에 해당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불로 공격하는 거하고 물로 공격하는 거에 따라서 가치를. 근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한문 때문에 한문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오화지변 할 때 이 오라는 단어가 어디를 수식하느냐 하면 변을 수식합니다. 불이 만들어내는 5가지 변화입니다. 또는 5가지 화공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 그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뭐 5불의 변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5가지가 아닙니다. 한 7가지쯤 됩니다. 밑에. 그래서 그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화공 방법이 5가지잖아요. 그죠? 이 5가지 화공을 했을 때 적진이나 또는 뭐 주변 환경의 일어나는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변화에 맞추어서 대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을 질렀는데 저기서 막 소란스럽거나 이러면 치고 들어가는 거고요. 불을 질렀는데도 저기가 굉장히 조용하고 정리된 상태로 있으면 공격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불이 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공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갔다가 우리도 그 불에 그 희생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불로만 공격하고 지나고 나면 그죠? 뭐 저기 그 불탄 데에서 물러나서 후퇴하거나 이러면 이제 공격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부분도 여기 이제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공격하는 게 불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데미지를 적게 준다라고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홍수나 뭐 이런 큰 물이 나서 휩쓸어 버리면 불보다 물이 훨씬 더 파괴적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물로 공격하는 거는 불만큼 파괴력을 가질 만큼 물을 많이 동원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불이 난 자리에는 탄재가 남는데 물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흔적도 없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재해에 따르면 불보다 물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사용하는 물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강물 좀 막아놨다가 터뜨리고 그 정도, 굉장히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전에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수공의 사례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의 공학적인 기술로는 그런 성과를 내기는 진짜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물을 막는 게 뭐 가만히에 흙 담아가지고 큰 강의 물길을 그냥 쭉 막았다가 이렇게 그걸 터뜨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아마 과장이 굉장히 많이 됐을 거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보다는 물이 주는 데미지가 적을 수 있다. 을지문덕의 사수더첩이라고 그런가요? 예전 국사책에 보면은 가죽으로 강물을 막았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항상 어릴 때부터 제가 궁금했습니다. 가죽으로 어떻게 강물 막았는지.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 뭔가 열심히 기억했어요. 지금 현대 기술로도 불가능할 그렇죠. 것 같아요. 공학적으로 보면 그게 막는다는 게 뭐 사람을 진짜 갈아 넣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뭐 피라미드도 사람 힘으로 쌓았다 그러니까. 네, 그 짧은 전쟁기였다는 게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역사적 사례들은 뭐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만 보는 거. 물길을 돌리는 수공은 그게 신빙성. 예, 그런 거. 그 성을 함락시킬 때 물길을 돌려서 하는 그런 것들은 나오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그 물길을 따라 침투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지. 그 확 쓸어버리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홍수 났을 때 진짜 쓸려 내려가는, 계곡물에 쓸려 내려가는 그런 것들은 좀 과장이 좀 더 많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그냥 읽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불을 지르고 그 상황에 따라 지르고.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산불 나고 이거 하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강릉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봅시다. 화공 다음. 읽으세요. 어디 있나요? 2페이지. 한글만 읽으면 됩니다. 아, 예, 예. 한글만 읽읍시다. 요거. 여기요? 네. 무릇 전쟁에서 이기고 공격하여 손에 넣더라도 그 공적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재앙이 된다. 예. 이를 소비하면서 머문다라고 한다. 예. 그래서 말하기를 밝은 군주는 여러 조건을 고려하고 훌륭한 장수는 군대를 정비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이길 수 없으면 군대를 운영하지 않고 위기가 아니면 싸우지 않는다. 군주는 노여움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장수는 분노 때문에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이익에 부합하면 움직이고 그렇지 못하면 멈춘다. 노여움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분노는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지만 망한 나라는 다시는 존속할 수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므로 밝은 군주는 전쟁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훌륭한 장수는 전쟁을 경계한다. 이것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군대를 보존하는 길이다. 예. 이 손자병법의 그 어떻게 보면 정수가 요 구절에 담겨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화공하고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화공하고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데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 전쟁을 해서 이제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 뭐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여 손에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공치라는 표현인데, 그죠? 공격해서 뭐 어떤 지역을 점령하는 것, 그런 거겠죠. 어떤 나라를 점령하는 것, 이런 거겠죠. 그렇게만 해놓고 불수기공, 수는 흐트러져 있는 걸 정비하는 겁니다. 흐트러져 있는 걸 정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주들이 대부분 어떤 의미에서 그걸 이 부분을 보고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공적을 세웠을 때 그때그때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상을 해줌으로써 공적을 세운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려주는 것. 그러니까 병사들의 위치, 장군의 위치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그들을 공적 세운 것을 포상을 해서 그 제자리에 딱딱 갖다 놔주면 딱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그런 의미에 쓰고 있습니다. 정리한다, 정돈한다의 의미입니다. 여기 비류라고 표현하는 거, 비는 소비하는 거고요. 유는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유지하는 걸 유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군대에 그 물품이나 양식들이 계속 소모되는 걸 비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군대는 계속 유지할 필요 없이 해산을 해야죠. 이겼으면. 그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 군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끊임없이, 뭐 여기는 옛날에는 상비군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모집해서 그걸 하는 체제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우리 개편에서 봤던 전쟁에 대한 입장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명자를 쓰는 건 뭐 훌륭한 군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밝은 군주니까 뭐 훌륭한 군주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대해서, 또는 훌륭한 장수도 마찬가지로 항상 전쟁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전쟁을 벌일 때에는 이길 수 있다고 여기 지금 유리라고 표현한 거, 이롭다라는 표현, 또 유리하다, 이런 표현들은 이길 수 있다라는 표현의 그 다른 표현입니다. 그죠? 이길 수 있을 때만 움직이고,
이길 수 있을 때만이 군대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뭐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전쟁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정에 격해서 한때의 불컥 솟아나는 화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벌였다가 지게 되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나라 한번 망하면 끝이죠. 그렇죠? 사람도 한번 죽으면 끝이고요. 그만큼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제가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1페이지 부분에 세 번째 구절에 한번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범,군, 필지, 유, 오화지, 변, 이수, 수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수, 수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숫자 요거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숫자 하나 둘 셋 넷 하는 게 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뭐 운수, 재수, 천수라고 할 때는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건 목숨 숫자고 이건 숫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라는 글자가 1, 2, 3, 4, 100, 10 이런 게 수죠.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1부터 10까지 쭉 이렇게 단계별로 나아가서 10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수는 그냥 단순히 하나, 둘, 셋, 넷의 의미도 있지만 1에서 10까지 가는 과정 전체를 정해져 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수.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출발점에서 도착 지점에 이르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움직임 전체를 도라고 이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도착하는 지점에 이르는 거는 도착 지점이라는 거는 목적지이기도 하고요.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 출발지에서 도착 지점에 이르는 그 길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 도라는 글자도 방법이나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 수라는 글자도 1에서부터 10까지 쭉 1 다음에 2고 2 다음에 3이고 3 다음에 4고 이런 딱딱 정해진 그게 있죠. 그래서 저 수라는 요 글자도 방법이나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들어가는 술수라고 할 때 이 수를 쓰거든요. 술수. 그 다음에 수법, 이렇게 손숫자를 쓰기도 하지만 요 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재수, 천수, 운수, 이런 거. 이거는 이 하늘로부터 움직이도록 정해져 있는 어떤 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다가 죽느냐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숫자가. 재수라고 하는 거. 재물이 나에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내게 들어오게 되는 저런 숫자에는 다 내가 모르는 존재, 보통 옛날에는 천이죠. 하늘이죠. 하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부여해 준 정해진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라는 의미도 방법, 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방법, 길이라는 의미를 지닌 글자, 이 술이죠. 술도 기술이라고 할 때 이 술입니다. 기술은 뭡니까? 어떤 물건을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는 거죠. 그 경우에도 내가 어떤 물건을 생각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물건이 뚝 나오게 되는 어떤 길이니까요. 그죠? 맨날 이러냐.
이 술도 방법, 기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기술이라는 단어가 뭐 법도 그렇습니다. 절차니까 그죠. 법도 방법. 그래서 방법이라는 단어가 요 두 개 결합해서 나왔고요. 뭐 방술, 옛날에 뭐 도사들이 뭔가를 하는 어떤 도교에서 뭔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주문을 엎는다든지 부적을 선다든지 이런 것도 다 방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방법이라는 의미고 술도 어떤 목적에 이르는 그것이죠. 근데 수라고 하는 글자와 술이라고 하는 요 두 글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수는 내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내게 부여되어진 어떤 절차들을 거친 길입니다. 그게 수고요. 이 술이라고 하는 거는 술을 가장 많이 쓰는 그거는 기술이라고 할 때 술을 써죠. 그 기술일 때 술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섭득해서 내가 갖게 되는 경우에 술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 방법 이런 걸 술이라고 합니다. 법하고 방은 요거는 모범, 반듯하게 모범이 되어서 누구나 따라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이 방입니다. 사각형이니까 거기에 따라 딱 그리면 사각형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모범이 되어서 누구나 그대로 따르면 그 목적지,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어떤 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법은 뭐 원래 글자가 물 흘러가는데 해태 모양이 있어서 이 해태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서 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걸 처벌한다라는 의미에서 법자의 원래 원래 글자의 의미를 그걸 하는데 우리 방법 뭐 이런 거 할 때는 저 법자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목적지에 이르는 것의 방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건 뭐 크게 보통 헷갈리는 건 요 술자하고 수 방법, 길이라는 의미로 쓸 때 요 두 개의 글자의 그 의미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해진, 뭐라고 했죠? 정해진 절차라고 했나요? 다 안 들어가겠네. 예. 그죠? 그 정도만 이해를, 숫자. 제가 첫 시간에도 저 술하고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는데, 하나 끝났습니다. 조금 일찍 쉽시다. 잠시만 쉬었다가. 마지막 용감. 그러니까 한 30분이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퀸메이크라는 드라마 보면서 야, 넷플릭스? 네, 용감. 재밌어요? 아, 재밌던데요? 잘 저 만들었어요. 아직 안 봤는데. 용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세상 뭐 역사물이나 뭐 전쟁물, 뭐 권력 다툼 이런 거에서 어쩌면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짜 용관이죠. 부러운 게 어떻게 쉽게 용감을 이렇게 쓸 수 있는지 포스트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돈하고 지위를 아끼면 안 된다. 과감하게 포상을 해주고 돈을 주고 또는 그 쳤을 때 벼슬자리를 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뭐 이러면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저 직원들한테 좀 삼고 왔으면 나눠줄 생각입니다. 그거 그건 간첩안. 용관하고 다른 거죠. 공정에 맞게. 예, 그거 이제 상벌의 문제. 잠시. 용간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야 되죠? 예. 앞으로 조조부터 예. 조조가 말했다. 전쟁을 치르게 될 때는 반드시 먼저 간첩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적의 드러난 실제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간첩만 갖고 할수 있으면. 다 이 정실이라고 네. 요거 지금 정실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 정자를 번역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드러난 상황이 정입니다. 그죠? 실은 뭐, 그 실제 모습. 그러니까 드러난 실제 모습. 이 정도겠죠. 가서 보면 볼 수 있는. 손자가 말했다. 대체로 10만의 병력을 일으켜 천리 밖으로 출정하면 백성의 비용과 국가의 부담은 하루에 천금이 소비된다. 나라 안팎이 소란해지고 물자 수중에 지쳐 일하지 못하는 가구가 70만이다. 서로 수비하여 몇 년을 대치하다가 하루아침의 결전으로 승리를 다투는데 벼슬과 금전을 아끼느라 간첩을 이용하지 못해 적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다. 예. 이런 사람은 병력을 이끌 사람도 아니고 군주를 보좌할 사람도 아니며 승리를 주도할 사람도 아니다. 밝은 군주와 예. 뛰어난 장수가 군대를 움직여 적을 이기고 무수 사람들보다 탁월한 공적을 이루는 방법은 싸움 전에 미리 아는 것이다. 예. 미리 아는 것은 이는 귀신에게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사례로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정해진 과정을 통해 헤아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이니 사람이란 적의 상황을 아는 자이다. 예. 여기 뭐. 냉철하게 이야기했네. 네. 정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첩, 그러니까 간첩, 간을 간첩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여기 지금 화공 앞에는 불로서 공격하다라는 제목이죠. 제목을 보통 번역을 안 했는데 불로서 번역하다. 이 용간이라고 하면 뭐 간첩을 활용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간첩이라는 의미가 이 간자에 사실 그걸 뭐 간자가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가 쓰는 간첩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뭔지 잘 파악 못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간첩. 하도 많이 쓰니까. 간이라는 글자는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탁 튀어져서 이어지는 부분이 끊어져서 공간이 생긴 게 간입니다. 그래서 간자는 둘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할 때 고기 틈을 내버리면 둘이 이 소원해지게 만드는 의미를 갖고 있고, 관계가 끊어진 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 간자는 틈을 만들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첩이라고 할 때 간자는 적이, 그러니까 전쟁 상황과 설명을 드리면 적이 전략을 세워서 그 성리라는 목표로 가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간입니다. 여기도 뭐 길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죠? 간자 이러면 적이 갖고 있는 허점을 우리한테 알려줘서 적이 수행하려고 하는 걸 방해하거나, 적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가 먼저 그걸 파악해서 적이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게끔 막아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적이 순조롭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 흐름 자체에 이렇게 툭툭 끊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간입니다. 그래서 이 간자 용간을 뭐 간첩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 지금 표현대로라면 그죠? 간첩. 간첩으로 번역을 하거나 뭐 간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만 조금 이해를 하시고 요 구절을 읽어주시면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구절에서 하는 건 뭡니까? 전쟁하는데 비용 엄청나게 든다. 근데 이걸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간자의 운용, 그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염탐하거나 또는 적진 안에 있는 적의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이러려면 그 사람들한테는 위험한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죠? 굉장히 위험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보상을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첫 구절이 전쟁하는 데서는 비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이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간자를 활용하는 그거 돈 아끼다가 싸움에서 지면
또는 전쟁을 빨리 끝내지 못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나 나라가 그냥 없어진다. 그러니까 간자를 양성하고 간자를 활용하는데 재물과 관직을 아끼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첫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명철한 군주고 제대로 군대를 운용하는 장수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못하면 뭐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형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감편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미리 좀 보시면, 제일 마지막 구절, 차병지요 삼군지 소시동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대 운영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간첩을 양성하고 간첩을 운용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전쟁을 수행하는 용병의 그 핵심적인 요소다. 그리고 이 간자들이 보내오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믿고 우리가 군대를 운용해야 된다. 그만큼 그 간자의 부분을 한 장으로 떼가지고 서술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 구절, 4페이지. 4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구절 보면, 차 용병지 요, 차병지요 삼군지 소시동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번역하면 이는 이라고 하는 게 용병입니다. 그죠? 그 용가는 용병의 핵심이다. 이거 제가 번역을 한 번 더 했는데, 이는 군대 운용의 핵심이다. 전군, 삼군이 그를 믿고 그 간자를 믿고 움직이는 거다. 간자를 믿는다라는 거, 간자가 보내온 정보를 믿고 그것에 따라서 군대를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뭐 손자말에 따르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뭐 병력이 많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그게 돼야 되겠지만, 뭐 대등한 관계 또는 열세 있는 관계에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저거 허점을 파악해내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니까. 삼군지소 다음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예요? 시, 믿을 시자입니다. 밑에 시요? 예. 소시, 믿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 뭐 믿는 정보, 뭐 이렇게 되겠죠.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지금 불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이제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용어인데, 이 손자도 인이란 그 저 글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번역이 참 좀 애매한, 지극히 불인하다라고 하는 건 육아에서는 지극히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정도의 의미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는 뭐 관료가 지극히 자기의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인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뭐 이 번역대로 따라도 큰 그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것 내지는 뭐 여기 뭐라 그랬었죠? 불인하다라고 하는 게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크게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간첩 운용 방법은 5가지가 있다.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이다. 5가지 간첩을 모두 함께 작동하고 누구도 그 방법을 알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을 신기라고
하며 이는 군주의 보배다. 인간은 그 지역 사람을 이용하여 운용하는 것이다. 내간은 적의 관원을 이용해 운용하는 것이다. 반간은 적의 간첩을 이용해 운용하는 것이다. 예, 여기 지금 앞에는 향간이라고 했고 뒤에는 인간이라고 했죠. 원래는 여기 앞에도 인간입니다. 인자를 썼습니다. 따르다의 의미, 아까 앞에 나왔던 따르다의 의미인데, 뭐 여기서는 뭐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 토착민, 뭐 그 정도의 의미로 이 인간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 각각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지역 사람을 이용하여 그 간첩질, 간첩 행위를 하는 것, 용지. 그럼 내간은 관자라고 해서 적의 그 지휘관이나 아니면 중간 지휘관 이런 뭐 최고 지휘관, 중간 지휘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간은 이게 뭐 간 중에 제일 중요한 간이 반간인데요. 적의 첩자입니다. 첩자를 적의 첩자를 매수해서 그 첩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 반간에 대한 부분은 뒤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예, 뒤에 사간 설명하는 것도 좀 읽을까요? 예. 사간은 밖에서 거짓 정보를 만들어 아군 간첩이 알게 하고 예. 이를 적국의 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예. 생간은 적에게 갔다가 돌아와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 이거는 사간은 어떤 데는 뭐 버리는 간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서 거짓 정보를 저쪽에 퍼뜨리고 그게 발각되어서 죽어도 될 간 이렇게 번역을 하긴 하는데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생간하고 이제 대비시켜서 생간이라고 하는 거는 저쪽 지역에 넘어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신 같은 사람들을 생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협약하러 보내서 그 적의 병력 수 또는 적의 군기 상태 이런 걸 보고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생간이라고 하고요. 사간은 사지에 그냥 들어가는 간자를 사간이라고 합니다. 손자가 설명하는 사간은 어떤 거냐 하면,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갖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적의 간자로 하여금 그 정보를 받아들이게 해서 그걸 믿게 만드는 사람을 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어려워요. 거짓 정보를 만들어 아군 간첩이 알게 하고. 예.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아군 간첩이 알게 한 다음에 그 적국의 첩자에게 전달한다? 그러니까 아군 간첩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라고 하는 거는 자기 부대 밖이죠. 밖에 잘못된 상황에 대한 어떤 그걸 만들어 놓고, 그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적진의 침투에 있는 우리 간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간첩이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침투시킨 간첩이 알고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거짓인 게 아닌 거죠. 들어가 있는 간첩은 이렇게 그 정보를 떠도는 그 정보 자체가 진짜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군 간첩도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 아군 간첩 이산이 바로 저 사간이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간첩으로 하여금 그걸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아군 간첩 자체를 사간이라 부르는 그런 거죠. 아군 간첩이 사간인 아군 거죠. 간첩한테 거짓 정보를 주입시켜서 그렇게 인식하게 한 다음에 예, 이걸 저거 간첩한테 전달하게 한다.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그대로 읽으면, 그러니까 적의 간첩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제가 이 구절도 좀 애매해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봐도 명확하게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CIA는 이런 데서 많이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영화의 이미지 유명한
역정보 흘리는 거 네, 같은 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아군 간첩이 그러면 이게 거짓 정보라는 걸 아는 거고. 이거 몰라야 되는 거죠. 아군 간첩, 아군도 속이는 거죠. 예, 몰라야 되는 거죠. 양관측은 그냥 이 죽겠구나. 그러니까 사람 예, 그러니까 버리는, 이선일처. 맞아요. 우리나라 우리 간첩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자주 죽는 거야. 예, 버리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게 그렇죠. 고문 당할 수도 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간첩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잡혀서 고문을 당하다가 그걸 조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사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면 그러니까 뭐 그 의미가 죽을 수 이게 있는 죽으러 보내는 그런 거죠. 강점이겠네, 그런 진짜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비슷한 영화, 브래드 피트 나오는 얼라이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둘 다 이제 간첩이에요. 유럽 옛날 그때 어제 2차 세계대전 때 둘 다 간첩인데 간첩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둘 다 유럽 쪽 어느 나라 사람들인데 그때 독일을 물리치려고 하여튼 1차 세계대전 때 그 영화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둘 다 스파인데 이제 같은 편이라고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는데 자기 와이프가 이중 스파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 영국 정보를 다 빼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랑 연결되겠네. 예. 그게 사간인 거지. 근데 사실 뭐 브래드 피트가 사간인 거지. 역사적인 사례에서 보면 그 CIA나 뭐 저쪽 KGB나 뭐 이런 그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중 간첩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의도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한 정보는 흘리고, 일정한 정보는 가져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가짜 정보도 넘기고, 그러니까 몇 겹이 이렇게. 그러니까 외고간이면서 간첩이고. 그렇죠. 네. 아이고. 야, 아니 이제 저기 실제로 자기 배우자가 저기 정보원이라는 걸 모르고 결혼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하고. 그렇겠죠. 나 국정원 있어. 이러고 결혼한 사람이 그렇죠. 독일 장교를 암살을 같이 그거 해가지고 암살을 했는데 이 여자가 독일의 이중 스파이였던 거예요. 그 장교는 독일 정부에서 어차피 제거하려는 사람이었고 하여튼 뭐 되게 복잡해요. 그 둘이 언제쯤 알게 됩니까? 브래드 피트는 끝까지 모르고. 네,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애까지 낳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네 와이프가 스파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정보를 얘한테 흘리거든요. 브래드 피트에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네 와이프가 이제 스파인 거야. 본것 같아. 네, 그렇죠. 얘기하니까. 어쨌든 사과는 사과이네. 그 정도는 진짜인 것도 네, 얼라이드라고 브래드 피트랑 마리오 꼬띠아렌 같은 유명한 프랑스 여자에 나오는요. 몰라. 여기 있을지도 몰라. 여기 있어봤자 몰라.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꾸미는 팔아먹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뭔가의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그 다음 구절하고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데 한번 읽어보시죠. 네. 그러므로 전 군대의 일은 간첩보다 더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은 없다. 간첩보다 더 보상을 많이 주어야 하는 사람은 없다. 간첩보다 더 은밀해야 하는 사람은 없다. 성인이나 지인이 아니라면 간첩을 운용할 수 없고 인인이나 의인이 아니라면 간첩을 부릴 수 없다. 세세한 것과 오묘한 것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간첩에게서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해낼 수 없다. 미묘하구나. 간첩을 운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예. 이게 완전 영화 보는 거지. 이 구절 어투는 노자의 어투입니다. 예, 노자의 어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병가랑 노자랑 연결시켜서 그 노자를 그 틀에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노자가 노장이 아니고 이런 이런 병가와 연결되어 있는, 또는 나중에 병가들이 노자를 채택해서 사용했다라는 그런 그 정도로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드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인과 지인이 아니라면, 성스러운 사람, 성인과 지인이 아니라면 간자를 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성이나 지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능력이 뛰어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자는 군주로서, 군주가 제대로 된 군주가 성자의 의미고요. 지인은 장군이 제대로 된 장군인 경우에 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군주나 제대로 된 장수가 아니면 간자를 운용할 수 없다는 게, 간자를 양성하고 간자를 보내고 간자를 선택하고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뛰어난 군주와 뛰어난 장군이어야 된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 구절, 비인의 불능 사간 이렇게 돼 있죠. 인한 사람이나 의한 사람이 아니면 간자를 부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한 사람은 뭐냐 하면 뭐 가장 직접적인 예를 들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또는 백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걸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 좀 간자 역할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요. 그죠? 아, 저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또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만이 간자를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의자는 뭐냐면, 아, 저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죽든 죽지 않든 간에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그 사람이 간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자를 운용할 수 있는, 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위험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위험한 역할을 하는데 뛰어들 수 있는 두 가지, 그럼 뭐냐 하면, 요즘 표현대로 하면 철저한 국가관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시를 받았거나, 또 한 가지는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하는 건 인과 의라는 그 명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제가 진짜 이거 보면서 가슴을 친 구절 중에 하나가 비미묘 불능 덕 간지실입니다. 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미묘, 미는 아주 세세한, 미의 원래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니까 간자를 부리는 사람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미입니다. 묘는 온갖 것들이 얽혀져 있는, 묘하다라고 하는 건 파악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보통 사람은 파악할 수 없는 상태가 묘입니다. 그게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또는 뒤에 감추어져 있거나, 이렇게 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미묘라는 사람입니다. 미한 사람, 묘한 사람. 이런 사람이야만은 간자로 파견된 사람들이 보내오는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들에서 진짜와 가짜, 또는 그 말들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들을 파악해내는 것, 그런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첩을 배신할 수도 있는. 그죠?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그 사람이 보내온, 요즘 표현대로 하면 사진이나 아니면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간자로 보낸 사람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들을 읽어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 지금 표현하는 비미묘자라고 하는 그 미묘의 의미입니다. 영화 배우 많이 나오지 않나요? 예. 간첩을 부리는 그 상사들, 그렇죠. 그 간첩들의 미미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되게 펼쳐내는 그렇죠. 예. 맞아요.
죽이려고 얘가 하기도 배신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금방 알아. 그죠? 영화 볼 때마다 감탄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묘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굉장히 두루뭉퉁하게 그냥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정말 이 손뼉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대단히 통찰적이네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간첩도 아무런 못 그러죠. 그리고 여기 첫 구절도 그렇습니다. 간첩보다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친이라고 하는 표현, 가깝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간첩보다 더 보상을 많이 줘야 하는 사람도 이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첩보다 더 은밀해야 하는 사람도 없다.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측에도 최고 지휘관이거나 아니면 간첩을 운용하는 간첩 부대의 지휘관만 이 사람이 간첩이라는 걸 알아야지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몇 가지 글자 몇 개로 핵심을 진짜 예, 저는 정말 이 구절이 용감편에서 이 핵심 너무 은밀해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 죽으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간첩으로 갔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신세계라는 얘가 나오잖아요. 예. 무관도네, 무관도. 무관도도 그렇고 영화도 그런 걸 많이 얼마나 은밀하게 했으면. 죽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도 실체를 몰라, 저 사람이. 경찰인지, 깡패인지. 어떻게 전화가 간첩 아니에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 적진에 침투시키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신상 정보를 삭제해 버리잖아요. 언더커버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잡히거나 거기서 죽어도 이쪽에서 보낸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거죠. 그만큼 은밀해요.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첩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그죠? 제대로 번역이 된 상태에서 읽으면 정말 손뼉을 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게 기원전 5세기, 6세기에 나온 글입니다. 놀랍죠? 그 다음 갑시다. 제가 있나요? 예. 간첩의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아는 자가 있다면 간첩과 말의 등장 모두 죽인다. 예. 다 죽인다. 무릇 공격하려는 군대, 공략하려는 성, 죽이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장수, 보좌하는 인물, 보호자, 부문장, 수문장. 제가 급하게 써가지고 이게 참. 수문장, 사용인의 성명은 미리 알아. 우리 측 간첩이 반드시 탐색하여 알아두게 한다. 예. 첫 문장이 참 무섭네요. 그렇죠. 죽여야죠. 간사, 미발, 발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간첩 행위를 하는 어떤 계획, 공작 이런 것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걸 누군가 알고 있다면 사전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끔씩 느끼는 게 이 전쟁과 관련된 글들 속에서는 굉장히 비정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상황들, 뭐 정상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비정한 글들이 많습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이 진짜 그런 거니까. 왜 이 전쟁 상황을 궤도라고 표현을 하는지 이런 구절을 보면 정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예. 정해져 있는 길이 없는, 이기 위해서는 어떤 그거 다 동원해야 되는 어떤 길, 그게 궤도니까요. 그죠? 그 다음 구절. 예. 갑시다. 적의 간첩으로 와서 나에게 간첩질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찾아내서 그가 원하는 데에 따라 이익을 주고 유도하여 머물게 한다. 그러므로 방간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이 사람을 통해 정보를 알게 되니 향간이나 내간을 얻어 부릴 수 있다. 이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알게 되니
사관이 거짓 사실을 만들어 적에게 알리도록 부릴 수 있다. 이 사람을 통해 정보를 알게 되니 생간은 기대했던 대로 부릴 수 있다. 5가지의 간첩 활동은 군주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적의 상황을 알게 되는 길은 반드시 방간의 존재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방간은 후대하지 않을 수 없다. 예. 방간이 제일 중요하네. 여기서 지금 이 손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는 것도 내간을 만드는 것도 출발점은 반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방간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명철한 군주, 그죠? 그다음 현장, 능력 있는 장수. 그게 명이나 현이나 이거는 장수로서의 최고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첩도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반간이 파악이 되면 그 뒤로 뭐 인간이나 내간이나 이런 거 만드는 것이 쉽죠. 여기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 적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또는 권력에서 밀려날 위험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파악해내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이나 다음에 그 성이 함락되거나 전쟁에서 이겼을 때의 그 관직 같은 것들을 크게 막 이렇게 폭탄처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돈 같은 건 주고 이러면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쉽게.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들고 내간을 만들고 그 다음 이제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반간을 통해서 사간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간 같은 경우에도 생간은 이제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적 지역의 어떤 형태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퇴로를 이 반간의 도움을 받아서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간첩 중에 제일 사실 쓰임새가 제일 많은 거고 제일 중요한 그 간자입니다. 여기 첫 문장에서 적의 간첩을 해서 나에게 간첩집 하려는 자는 여기에 예. 필색 적인지간 내간 내 간하자는 예. 나에게 간첩집을 한다는 게 나를 염탐하려는 그 예, 그런 의미죠. 나를 위해서 간첩집을 하려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저게 간첩. 나에게 간첩질. 이 지금 이 구절도 여기도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것도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세기 동사입니다. 찾아야 한다. 적인, 적의 사람이니까 적의 인물 중에 간자, 적의 인물 중에 간자, 적의 간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적의 간자 중에 와서 간하자, 나를 간첩질, 나를 간질하려는 의미입니다. 간입니다, 간. 간자를 그냥 간첩으로만 번역하면 이 구절도 번역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질하려는, 그죠? 내 정보를 빼가고 또는 우리의 계획을 이렇게 틈을 내려고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 이게 간하자입니다. 결국은 동사겠네요, 동사. 그런 사람을 네, 잘 간이 동사, 여기서는 동사 역할을 하는. 간첩으로 접근하는 놈. 예, 간첩질하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걸 잘 찾아가지고 예. 방간을 만들라. 예. 사실 그렇지 않으면 방간 못 만들겠죠. 그 제일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는데 내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파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한테 간첩질 하려면 내 주변에 와야겠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간첩질을 당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수. 우리는 없어. 이게 만지기 쉽지 않을 텐데 죽여버려야지. 어떻게 믿어? 방간을 만든다. 그래서 뭐 첩보나 뭐 이런 데 보면 속고 속이고 저번에 봤던 삼중 스파이. 예, 결정적인 그거에서는 영화에서도 나한테 와서 방간이 되겠다고 한 사람 말을 믿고 영국의 헨리 5세가 프랑스를 침공했는데 그 방간이 아닌 그였죠. 네. 오히려 역으로 당한 거였죠. 그럴 수 있지. 좀 더 크게 쏘았어야 되거든. 그런 구절입니다.
그 뒷구절은 그죠? 마지막 망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옛날 은나라가 흥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지가 하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 주나라가 흥기할 수 있었던 것도 여아가 상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밝은 군주와 훌륭한 장수로 지략이 뛰어난 인재를 척자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반드시 큰 공적을 이룰 수 있다. 용가는 용병의 핵심이다. 이는 군대 운영의 핵심으로 전군이 그를 믿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지나 이하가 여자는 아니죠. 예, 여기 이지는 그 상나라가 탕임금이 주나라를 뒤엎을 때 역할을 했던 이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주에 조조주에 보면 이윤이라고 되어 있죠. 재상이네요. 네. 그러니까 브레인입니다. 제가 중국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저 이윤의 글이 상서에 몇 편 실려 있거든요. 몇 편 실려 있는데 저 이윤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글들에 보면 중국 사상의 그 원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자 이전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 이윤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 주공이 하나 있고 주공 앞이 이제 이윤인데 거기 보면 천명사상 이런 것들을 이 이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명을 받는 것. 그러니까 저 천명이 주나라가 망할 때 이제 상나라가 주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주나라가 중국 최초의 어떻게 보면 그 통일 왕조지 않습니까? 최초의 그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저 왕조를 제일 먼저 처음으로 무너뜨리는 게 탕임금인데 그 지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배권을 무효화시키는 사상이 천명사상입니다. 지배권은 하늘로부터 받는데 그 지배권은 그 이전에는 받았으면 쭉 대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뭔 짓을 하든 그 지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 짓을 하든 그건 하늘이 내려준 거니까 계속 가는 건데 이 이윤이라는 사람이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지배권이라고 하는 건 그거 인정. 근데 이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얼마나 나라를 잘 운영하느냐, 백성들을 잘 보살피느냐에 따라서 주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다. 넌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부여된 지배권이 끊어졌다. 그거 새로 받은 사람이 탕임금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명이 주어진 사람에게만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얘는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하늘이 해소해 가버리고 다 걸을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준다라는 사상을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보면 별로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사상이 나중에는 맹자나 이런 사람으로 내려오면 역성혁명, 왕조를 뒤엎는 그런 어떤 사상운동의 촉발제가 되고요. 나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멸망시킬 때에도 저 이념을 끌어옵니다. 성리학자들이 그 이념을 가져와서 왕조를 뒤엎는 데 정당성을 획득하는 이상이 이 천명인데 이윤이 그걸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인재인데 여기에서는 상나라가 그 이전의 주나라를 뒤엎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라를 뒤엎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윤이 하나라에서 간첩질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상, 우리가 알고 있는 강태공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은나라를 뒤엎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강태공이라는 인물, 원래는 강태공이 은나라의 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나라의 무왕을 찾아가서 이제 재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자의 생각에 따르면 주나라가 상나라 그 윗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도 강태공이 간첩질을 잘해서 그런 거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주나라의 무왕과 무왕, 문왕 또는 상나라의 탕왕이 탁월한 간첩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윤 또는 강태공과 같은 사람을 간자로 운용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뒤엎어서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구절에서 하고 있습니다.